법무부가 오늘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선임부터 수사, 변론, 추후 징계 단계까지 대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해 집단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외교부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여행경보 1단계 여행 주의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 위로금을 챙겨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방역 지침을 어긴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해 오늘부터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교회 예배에 대해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도내 기독교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7대 방역 지침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합예배를 허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7대 지침은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2m 이격거리 유지는 실질적으로 밀집 예배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15일 도내 6,578개 교회 예배 방식 전수조사 결과 오늘 예배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137개 교회 대부분이 이 2m 이격거리 유지 지침을 지키지 않은 또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밀집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한 예배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교회 측에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나 방침은 오늘 오전 기준 성남 은혜강 교회 5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수원 생명샘교회 10명 등 교회에서 집단 확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입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이 권한이자 의무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교회에 밀집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 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보여준 뚝심과 추진력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급상승 곡선을 그리며 최근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3위로 주저앉히고 2위로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결국 정치 행위로 간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국에는 투표로 평가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도 더 전이긴 한데 수도권에서 처음 총선을 치른 한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지역구에 처음 갔더니 총선 브로커들이 교회 교인 명부를 들고 와서 얼마를 주면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표하게 하겠다고 제의를 해왔다는 얘기를 해서 참 복마전이다는 생각을 속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특정 종교의 집단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의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나 교인들이
이 지사를 어떻게 생각할진 짐작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사의 행정명령은 또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어떤 평가와 결과를 안겨줄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전 세계 여행 경고 1단계 여행 유의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적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가 전 세계에 여행 유의 여행 경보 1단계 남색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보편적 적용과 맞춰 우리 국민이 해외를 나가는 데 대한 여행 경보 1단계를 전 외국에 대해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오는 19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등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당국자는 외국에도 입국 제한 조치가 국적 구별 없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봉변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여행 유의 경보 발령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여행주의 남색 경보가 내려진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유의해달라는 취지다.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여행 경보는 1단계 남색 경보 여행 유의, 2단계 황색 경보 여행 자제, 3단계 적색 경보 철수 권고, 4단계 흑색 경보 여행 금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유럽과 중유럽 36개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 2단계인 황색 경보 여행 자제를 발령했습니다. 황색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EU 회원국과 쉥겐 협약 가입국으로 우리 국민이 여행이나 비즈니스 등 목적으로 많이 찾는 국가들입니다. 한편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한국은 코로나19 발발 초창기에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고 평가하는 등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각국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 한국이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 대응 사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방대한 진단검사 규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검사 능률은 미국과 유럽의 느린 작업과 대비된다고 전했고 CNN은 바로 이런 차이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치사율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그동안 이런저런 전관 예우 근절 방안들이 발표되어 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법무부는 학계와 대한변협 그리고 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9쪽짜리 보도자료의 제목부터가 네. 법무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입니다. 네. 사건의 수임부터 수사, 변론, 사후 징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 발표 골자입니다. 네,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건 수임 단계부터 볼까요?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네, 일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네. 현행 변호사법은 이른바 1+1 조항이라고 해서 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은 퇴직 네. 후에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검사로 근무를 하다가 네.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 사건은 이제 퇴직 후에 1년 동안은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기간을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서 늘렸습니다. 네. 일단 지법 수석부장이나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네. 1+1이 아니고 네. 2+2로 수임이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검사장이나 고법 부장판사의 이상의 경우에는 네. 3+3가 적용돼서 퇴직 전에 3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은 퇴직 후에 3년간 맡지 못하게 됩니다. 네.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것 같은데 수사나 변론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요?
네, 수사 단계에서는 그동안 이른바 전화 변론이나 몰래 변론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단 현행 변호사법은 선임계를 안 내는 몰래 변론의 경우에는 현재는 조세 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이제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인정돼야 처벌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개선안은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 변론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이제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네. 징역형 처벌 자체도 강화했는데요. 네. 그리고 전화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네. 검사의 요청이나 체포, 구속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담당 주임 검사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는 물론 네. 방문 구두 변론도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이제 요구하는 변론 외에는 네. 금지시켜서 이른바 윗선을 통한 압력이나 회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뭐 취지는 알겠는데 해당 조치들의 실효성은 어떻게 담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KICS라는 검찰 내부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네. 할 방침입니다. 네. 일단 변호인이 법원이나 검찰 퇴임 변호사인지 입력하도록 하고 네. 조사 참여, 방문, 전화, 서면 제출 등 변론 유형 그리고 혐의 유무와 신병 이런 것들을 주요 변론 내용으로 다 입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이른바 선수들이 들여다보면 네. 이게 정상적인 변론인지 아니면 전관이 작업한 건지 알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나아가 법원 나의 사건 검색과 유사한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이제 변호인 및 변론 활동 유형을 당사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더불어서 각 검찰청의 정관 특혜 방지 책임관제도 도입해서 네. 검찰 내 외부에서 정관 이유 기능을 철저히 스크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징계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내놨나요? 네,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이제 징계 개시 신청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네.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네. 이 기구의 기능과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네. 즉시 현장 조사권을 부여해서 법조비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입니다. 네. 더불어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서 네. 정관 특혜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 자격 정지나 제명 등 일관되고 엄격한 징계권을 행사하겠다고 법무부는 발표했습니다. 네. 뭐 다른 조치들이 더 언급된 게 있나요? 네, 본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검찰이나 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임 후에 수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런 셀프 수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2배 정도 높였는데요. 네. 퇴직한 재판이나 수사 공무원들이 네.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을 하면서 사건을 알선하는 것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장 등 미등록 퇴직 공직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네. 기존 처벌 조항은 강화하는 등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법조계 정관특혜 근절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서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뭐 잘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좀 특이한 해고 무효 소송 얘기해 보겠습니다. A씨는 비법인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일한 지 한 달 만에 대표로부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해당 법인은 이후 A씨에게 다른 보직을 제시하며 다른 시로 출근하라고 했지만 A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노동청에 해고 유예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까지 미리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소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법인은 A씨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340여만 원을 지급했고 A씨는 합의 해고 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고 일단락되는 듯한 사건은 A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진호위는 비법인이 다시 출근하라고 했지만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호위 결정은 뒤집혔고 A씨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이번엔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장낙원 부장판사는 오늘 A씨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다른 보직을 줄 테니 출근하라는 회사 제안을 거부하고 퇴직 위로금을 받고 노동청에 합의했다며 진정을 취하한 A씨가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A씨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대표이사에 반발했고 비법인이 A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니 A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회사 측에 2차례 출근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새 출근 장소가 기존 출근 장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를 근거로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사 직후 다른 회사에 취직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하게 다른 기업에 입사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고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맞다면 그 다음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싱겁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그럼에도 비법인 대표이사는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을 뿐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니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확정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기간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서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는데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법은 잘 알면 무지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오죽하면 일부 법조인의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곱지 않은 말까지 붙였겠습니까? 그나저나 순진했던 저 법인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다시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부르기도 그렇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나중에 몰아서 월급 주기도 그렇고 요지경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